신라에서는 닭을 좀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자기 나라의 별명도 계림, 달개 숲이라는 뜻이거든요. 교묘한 게 대구에서 치맥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약간 신라의 어를 계승한 게 아닐까요? 교수님 들으시기에는 이 이야기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답을 그러니까 이게 안녕하십니까. 오늘 10분 토론에서는 한반도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죠. 바로 신라 시대에 대한 미스터리에 대해 저희 심층 토론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사학과에서 고고학을 강의하고 또 연구하고 있는 강인욱입니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과학을 사랑하는 작가로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 곽재식입니다. 근데 오늘은 정말 두 분을 모실 수밖에 없었던 게 이 고고학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또 신라 시대 하면 우리 또 삼국유사 일서역회 거의 일현 스님 아닐까요? 박 작가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어요. 예. 오늘 참 기대가 되는데 신라 시대 하면 사실 1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또 유적지가 있습니까? 사실 신라 그러면 저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는 우리나라 고대사에서 가장 긴 1000년간의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이제 통일신라 거쳐가지고 발해랑 남북국 될 때까지 우리나라 고대사의 가장 핵심에 있었고요. 또 동시에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 전공 고고학이기 때문에 신라 역사 자체는 많이 공부할 일이 없었는데 러시아를 가니까 신라를 너무 관심이 있어 하는 거예요. 오, 왜 그렇죠? 그러니까 신라에 나오는 황금 유물들이 유라시아 것과 너무나 유사하고요. 저한테 아니 당신은 왜 한국 사람인데 신라를 잘 모르냐. 오히려 혼나셨나요? 오히려 혼나고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 가장 남방의 문화를 대표하는 동시에 가장 북방과도 이어져서 단순하게 역사가 길다 그런 걸 넘어가지고 길고 넓은 지역을 포괄한 만큼 북쪽에서 보면 가장 또 이 변방에 붙어 있거든요. 네. 모든 역설이 조합돼서 가장 풍부한 이야기와 역사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나라가 아닌가 싶어요. 건국 이야기부터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알에서 태어난 아이가 왕이 되었다. 네. 이게 알에서 태어났다. 우리나라에서 좀 단골 소재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네. 상당히 신라에서만 많이 보이는 거고요. 또 신라가 또 닭의 나라로 네. 보통 알려져 있었어요. 인도에서는 구구라 예설타라고 했다. 구구가 닭소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치킨의 민족이냐 그런 뜻이 아니라 치킨. 예, 잠깐만요. 치킨의 예. 민족이요. 예, 그런 뜻이 네. 아니라 신성스럽게 닭을 숭상했었다. 신라의 알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많이 퍼져 있던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박역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면 제일 처음 태어난 왕이니까 신기하게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석탈에도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왕은 아니지만 김알지라는 사람도 나중에 네. 그 사람 후손이 왕이 되는데 네. 이 사람도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라 바로 옆에 붙어 있었던 가야의 김수로 왕도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알을 왜 이렇게 좋아했던 것인가? 이거는 한두 번 쓰면은 그렇죠. 야 기발하다 할 수 있는데 뭐 유행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약간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는 이렇게 양수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럼 이 양수라는 그 물을 막고 있는 양막이라는 막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태어날 때 그거를 이제 찢고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렇죠. 가끔 가다가 그게 그대로 남아있는 채로 사람이 출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사람의 몸을 전체를 이렇게 어떤 막이 둘러싸고 있는 모양으로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2000년 전에 신라 초기에 누가 딱 보고 주변으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 완전 소문이 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고 굉장히 오늘 신빙성이 있습니다. 우주선 같은 거 보면 러시아 우주선 같은 거 보면 보세요. 위에서 내려다 보면 동그랗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그렇죠. 네, 단면이 동그란 상태예요. 근데 그게 우주에서 떨어지면 거기서 이제 사람이 철로 된 그 어떤 동그란 관을 열고 이렇게 사람이 거기서 우주복 입고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외계인이 동그란 우주선을 타고 이렇게 딱 떨어졌는데 거기서 어떤 위대한 외계인이 나타나가지고 너네들 이러고 살지 말고 나라를 만들고 좀 살아라.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게 전설이 된 게 아닐까. 그 외계인이 한 명이 신라에 와서 성공을 했으니까 야, 나도 저기 가서 왕할래. 당신은 뭐야? 난 석탈의 외계인이야.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건 너무 황당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더 신빙성이 있다고 믿는 설은 따로 있어요. 뭐예요? 강 교수님이 그 말씀하셨거든요. 신라에서는 왠지 닭을 좀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자기 나라의 별명도 계림, 달개 숲이라는 뜻이거든요. 교묘한 게 경북 지역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서 치맥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약간 신라의 어를 계승한 게 아닐까요?
더군다나 조선시대까지 굉장히 많이 퍼져 있던 문화로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오리형 톡이라고 해가지고 새 모양으로 아니 그릇 같은 거를 그냥 동그랗게 만들거나 아니면 뭐 그냥 뭐 보기 좋은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도 될 텐데 새 모양으로 항아리 같은 거를 만드는 풍습이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많이 퍼져 있었고 그 한참 후대에는 우리나라의 솥대라고 해가지고 네. 길다란 나무 장대를 세워놓는데 그 꼭대기에 뭐를 조각을 해놓냐면 치킨? 새가 앉아있는 모습을 이렇게 설치해 놓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새를 닭을 중시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살짝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주 먼 옛날에 신라에 살던 조상 중에서 치킨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지금처럼 뭐 치킨 프랜차이즈를 하고 뭐 이렇게 뭐 신라 프라이드 치킨 뭐 SFC 이렇게 성공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닭 사업으로 그 일대를 완전 장악한 그런 어마어마한 인물이 신라에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성장을 해가지고 신라에서는 그 사람 뭐라고 불렀겠어요? 닭의 왕이라고 아마 불렀겠죠. 나중에 그게 한 번 더 와전돼서 저 사람은 알에서 태어났나? 계란에서 태어난 거 아닌가?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 확실히 알겠는 건 네네. 치킨 좋아하시죠? 아 물론이죠.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 들으시기에는 이 이야기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답을 그러니까 이게 판타지는 판타지대로 네. 또 고고하게 전하는 건 다른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에는 이게 닭이 아주 귀한 그러한 새였어요. 그렇게 그러네. 먹지를 못하고 실제로 계란은 정말 귀해서 신라의 그 고분 천마총에서 계란이 아주 왕의 헌상품으로 등장할 정도로 아주 귀했어요. 현대화된 그러한 그 단백질 공급원으로서의 닭은 상당히 뒤의 이야기고 그렇죠. 고대의 닭은 지금의 닭과 다르게 신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면은 아침 일찍 꽃기어 울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이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하늘과 밤과 낮을 이어주는 전령의 역할을 합니다. 약간 뭔가 태양의 새 같은 그런 예. 느낌도 있는 거네요. 고대에는 그럼 치킨은 왜 안 좋아했냐? 그 설이 참 많은데요. 과거에는 닭을 안 키우고요. 네. 주로 꿩을 먹었습니다. 그렇지. 꿩. 굳이 귀하니까. 키울 필요 없이 그냥 사방이 꿩인데. 아, 예, 그래서 그때 신라 당시에 뼈를 보면은 이게 닭이냐 꿩이냐 잘 구분을 못할 정도예요. 근데 저도 교수님 얘기가 맞는 네. 것 같은 게 건국 유사들을 네. 다 보면 샤머니즘의 이야기가 좀 들어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희 뭐 단군 신화도 그렇고. 샤머니즘의 핵심은 결국은 그 와이파이예요. 통신을 하냐 받냐거든요. 아, 근데 통신 전령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영토기 이야기했잖아요. 닭. 네. 결국은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전령이 누가 되냐. 아, 그게 신라에서는 닭이 닭이었을 아니었을까. 것이다. 예. 그러면 신라에서는 어이 닭대가리 이러면 뭐 최고의 어떤 신성한 높은 사람. 신라 시대 미스터리 하면은 혹시 또 뭐가 있는지 우리 삼국유사 전문가 곽재식 작가님. 저는 사실은 삼국유사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오고 있는데 오. 우리 교수님께 꼭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 신라 사람들이 비석에 새겨 있는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 신라의 성씨 중에 이제 김씨가 네. 임금님 성씨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우리의 윗대 조상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에 중앙아시아 지역, 네. 지금의 몽골 지역 근처에서 활동했던 흉노족이라고 하는 한국인들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이민족이라고 생각했던 그 종족 중에 아주 유명한 인물이었던 김일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흘러 후손으로 내려오는 게 우리 신라 김씨의 먼 조상이다라고 한 내용이 발견된 게 있거든요. 이거는 본인들 말로 비문에 새겨 있어요. 어디에 나왔냐면요. 1796년도에 조선시대 후기에 우연히 그 소중릉으로 유명한 문무왕의 비문이 발견됩니다. 김일제라는 사람은요, 한무제 때 흉노였다가 이제 한나라로 귀의를 해가지고 이제 꽤 이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인데 중국사에서는 김일제의 이름이 있지만 우리는 신라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하니까 갑자기 이게 왜 등장하냐? 아니 김일제가 우리의 선조라면은 흉노의 후예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예. 우리 아나운서님 약간 좀 잘생기고 약간 이국적인 느낌 나는 거 약간 중앙아시아 그쪽 핏줄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이게 더 웃긴 게요. 그냥 막연하게 흉노일 거야 이게 아니라 심지어는 이제 그 통일신라 이후에 당나라에서 신라인들의 무덤이 발견되는데 여기에서도 또 이 김일제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한 번만 나온 게 아니군요. 예, 꽤 나옵니다. 원래 비문은 자기가 과시하고 싶은 내용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들 입으로 쓴 거기 때문에 좋은 뜻으로. 적어도 첫 번째 아주 자랑스러웠을 것이다. 흉노면 그 오랑캐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관점에서 흉노를 보면 안 되고 그 당시 신라의 관점에서 흉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어떤 사람이었나요? 한마디로 롤 모델이었어요. 오. 더 웃긴 거는 흉노를 자처하는 나라가
제가 세본 결과 한 10몇 개가 넘어요. 아. 그게 서쪽으로 어디까지 갔냐면요. 우즈베키스탄에는 아예 백인인데 예. 인도 유러피안 계통인데 나중에 흉노 후예다. 아, 당신이 뭐 흉노야. 아, 우리는 백인 흉노야. 그러니까 흉노라는 건 특정한 민족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번성했었던 문화를 대표하던 사람들이었어요. 흉노를 자처한 사람 중에서요. 가장 우리한테 유명한 사람이 뭐냐면은 예전에 모래시계라는 노래, 지난 드라마에 나오는 노래 있죠. 백학. 예, 백학. 예. 작사한 사람이 흉노의 후예 알란족이에요. 남아있는. 그게 이제 코카사스 지방에 있는 사람인데 그거를 부른 사람은 유태인이고 작곡한 사람은 우크라이나 계통 러시아인이고 히트한 곳은 한국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그게 저희는 자꾸 무슨 오랑캐만 떠올리는데요. 황금 예술이 아주 발달했어요. 그래서 황금에다 이렇게 보석을 박는 기법들이 상감 기법인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영국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중세 유럽의 프랑크 왕국을 거쳐서 영국까지 가서 서튼 후라는 데서 유물이 나와요. 얼마나 중요한 유물이냐면요. 그게 그 영국의 그 영국 박물관 있죠. 런던에 있는 거. 브리티시 뮤지엄. 예, 유명하지 않습니까? 브리티시 뮤지엄에는 건물하고 경비원 빼면 다 외국에서 외국에서 왔다. 예. 유일하게 딱 방 하나가 영국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말한 서튼 후의 유물인데 그게 황금 보면서 이게 봐라 우리가 문명이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기법 흉노에서 온 거예요. 흉노에서 흔적 거쳐가지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표방했다는 것은요 지배 계급들도 그와 같은 자신들만의 선민의식이 필요했었어요. 근데 이게 그 방향성이 흉노였던 예, 거죠. 선택지도 별로 없었던 게요. 예. 삼국을 둘러싸서 북부여, 부여, 고구려, 백제 전부 다 왕과 귀족들은 부여 계통입니다. 그러네. 부여의 자식에서 주몽이 나와서 고구려가 나오고 그렇죠. 그 자식이 백제로 이어진 거니까. 그리고 이제 마한 같은 경우는 고조선에서 직접 왔다고 자기들을 표방합니다. 신라가 표방할 수 있는 거는 오히려 부여를 능가하는 더 큰 세력을 자기가 선민신에 내세운다는 거. 여기에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그 사회적 변혁이 있는데요. 마리칸 시절부터 그전까지는 박씨, 석씨, 김씨가 교대로 왕을 하다가 김씨만 단독으로 승계합니다. 자신들만의 독특한 선민의식과 정당성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 약간 이런 시나리오였을 것 같아요. 야, 옆나라 백제에서 어떻게 하는지 봐. 그러니까 백제는 고구려에서 왔다 그러는데요. 고구려는 그 북쪽에 부여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야, 그럼 우리는 부여보다 더 북쪽에 있는 데서 왔다고 하자. 그래야 짱 먹겠다. 그럼 부여보다 더 북쪽에 흉노 어떻습니까? 흉노. 그래, 우리 흉노로 하자. 조금 설득력 있어. 네, 저는 이제 약간 좀 너무 희화해서 하시긴 했는데 그게 이제 저게 물론 저는 이제 희화하는 게 좀 익숙하지 않지만은 이거는 상당히 계산된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라고도 저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혈통적으로 뭔가 직접 이어지지 않더라도 문화적인 영향이 많이 건너왔을 수 있을다라는 건 진짜 아주 솔깃하게 많이 느껴지는 게 네. 제가 얼마 전에 김해에 다녀왔거든요. 예. 김해에 이제 가야의 뭐 유적 그런 유물 때문에 박물관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유고를 전시를 해놨는데 뭐라고 설명이 돼 있냐면 어떤 높은 사람이 사망을 하면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노비 같은 사람을 수십 명을 같이 한 무덤에 매장을 하는 그런 풍습이 어느 시기부터 탄생해가지고 유행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풍습은 사실은 부여 혹은 그런 북방 쪽에서 많이 보이던 풍습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이 넘어온 게 아니냐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런 북방 문화에 영향하고 연결될 수 있겠군요. 저는 사실 약간은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순장 자체는 그렇게 북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도 많거든요. 예, 단편적으로 봤을 텐데 더 큰 증거가 바로 편두예요. 머리를 머리 누르는 거, 납작하게 누르는 거. 예. 태어날 때부터 이제 이게 머리가 벌어져 있거든요. 출산할 때 네. 머리가 크면 엄마가 통과하다가 막혀서 질식되기 때문에 머리가 이게 쭉 갈라져서 이렇게 길쭉하게 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머리가 갈라져서 틈이 있거든요. 이게 천천히 닫혀요. 신생한 머리는 그래서 좀 말랑말랑하다고 하죠. 그래서 그때 나무를 대고 칭칭 감으면 이게요 뾰족하게 세워집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그래서 콘헤드 약간 이런 바로 콘헤드가 바로 과거에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신라 가야까지 왕족들은 뾰족한 머리로 자신들의 신성함을 표현했어요. 왜 우주인은 다 콘헤드를 표시할까? 제가 아까 제기했던 외계인 학설의 한 표 이거 던져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 하면? 그럼 그게 있어서는 맞는 게요. 실제 외계에서 왔냐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자신을 표방할 때 하늘과 가까운 사람. 나는 하늘의 사람이다. 그 당시는 너는 땅의 아들이니 내 말을 들으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두건을 싹 벗으니까 우리는 모르는 그러한 뾰족한 머리가 싹 나온다는 것이죠. 금관도
뾰족한 머리에 맞춰서 만들어집니다. 이야. 이 말은 뭐냐면은 누군가가 쿠데타 일으켜서 빼앗아도 금관은 들어가지 않는 거죠. 이 금관은 신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흉노를 표방했었던 유라시아 각지에 있는 금관들은 공통적으로 편두머리가 되어 있어요. 이런 썰도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라에는 그래서 거인족까지 있었다. 괴물 이야기 또 제 전문 있었죠, 아니겠습니까? 이 출처가 어디일까요? 원래의 원출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기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신라하면 중국에서 거의 동쪽 끝에 있는 나라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더 동쪽으로 가면 이상한 거인 괴물들이 사는 나라가 살고 있다. 이 거인족이 그냥 등치만 큰 그런 안씨들이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손과 발톱이 굉장히 길고 네. 창칼처럼 날카롭고 이빨이 톱니와 같고 온몸이 시커먼 털로 뒤덮여 있다. 완전 딴 종족인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에요. 근데 이런 종족이 동물을 그냥 생으로 잡아먹었다고 돼 있어요. 어이구.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냥 뭐 꿈꾼 얘기하나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진격의 거인이 생각나네요. 오히려. 되게 비슷해요. 저는 그 일본의 진격의 거인 작가가 이 전설을 어찌어찌 듣고 아이디어 얻을 수 있다는 상상도 해본 적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라 사람들은 동쪽에 있는 괴물들이 자기 나라에 쳐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철관을 지어놓고 거기에 각종 무기 이런 걸 설치해놓고 이 거인들이 신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마치 지가 보고 한 것처럼 진격의 거인이랑 똑같은데요? 기문에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중국에서 인기가 되게 많았나 봐요. 이 이야기가 중국의 신당서라고 하는 정식 역사서 끝부분에 신라에 대해서 뭐 우리가 아는 뭐 김춘추 뭐 문무왕 이런 얘기 쫙 해놓고 그런데 신라에서 더 동쪽으로 하면 이야기가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야. 우리나라 옛날에 고려시대 조선시대 사람들은 중국의 역사를 아는 거를 되게 중요한 교양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삼국사기를 보면 지리지 쪽을 보면 신라의 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네. 이게 도로 역수입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삼국사기에도 이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삼국사기는 그 뒤에 한마디 덧붙여 있죠. 뭐라고? 그렇지만 이런 거는 헛소문이니까 믿지 마라. 당연하죠.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중국에 신라에서 어떻게 가면 거인이 있다더라라는 이야기가 이거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많았군요. 예, 중국의 태평광기라고 하는 수많은 중국에 떠돌고 있던 이상한 이야기들을 수천 편, 수만 편을 수집해 놓은 아주 장대한 시리즈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신라 관련된 이야기가 몇 편이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이야기, 주우라는 사람이 겪었던 모험담이 있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이상한 나라에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를 돌다가 오게 되는데 이 주우의 모험담에는 개들의 나라에 가는 게 나옵니다. 구국.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뭐냐? 개들의 나라 구국에 도착하니까 같이 풍랑을 만났던 신라 사람이 거기가 개들의 나라라는 걸 알아보더라라는 거예요. 마치 거기 한번 와본 적 있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표류를 하다가 유규국이라고 하는 좀 특이한 나라에 가거든요. 신라 사람이 그 유규국이라는 나라 사람하고 말이 좀 통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라 사람들은 거기 많이 좀 돌아다녀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거인 이야기의 배경에 깔려있는 당나라 사람들의 인식은 뭐냐면 신라 사람들은 항상 배를 타고 바다 저편에서 건너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의 시각에서 신라 사람들은 거인국 같은 데도 한번 가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요? 이게 뭐 하나만 나온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들이 모르는 거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 옛날에는 말도 표준어가 없었고 상대방을 겁먹게 하는 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거는 이게 재밌는 게 서양도 그런데요. 잘 나가다가 변방만 가면 그때부터 갑자기 괴물이 등장하면 끝을 맺어요. 그럼 실제 거인국이 있었냐, 연국이 있었냐, 고고하게 다 증명해줍니다. 여인국. 거인국부터 말할게요. 없어요. 네. 근데 다만 지금 털이 나고 이렇게 한 것이 동쪽에 있는 게 일본 도호쿠 지방이나 그 사할린 홋카이도에 있는 아이누 같은 사람들이 털이 많고 그들의 아주 독특한 습속들을 그렇게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누 분들 이렇게 물고기 이런 거 많이 드시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꼭 동쪽이 아니라 아무르강 쪽 가면은요 나나이족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이 연어를 많이 먹거든요. 그런 다양한 풍속들이 섞여가지고 하나로 이제 거인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아쉽게도 동해안 지역에 그런 흔적 전혀 없고 해서요. 그냥 제 생각에는 저기 일본 북쪽이나 연해주 이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꽤 증거가 나와요. 아마조네스라고 아마조네스. 이거는 우리나라 말고 스키타이 지역을 발굴을 해보니까 실제로 전사들의 한 30% 정도가 여성인 것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국은 꽤 가능성이 있는 게요. 아마조네스가 왜 그 스키타이에서 나오냐? 그거는 이제 전사들이 저기 전쟁하러 나가면은 비어 있지 않습니까? 집이.
여성분들이 가만히 있냔 말이죠. 그때 방어하고 아. 전쟁을 하겠죠. 아. 예비군처럼. 예. 여성분들도 그냥 집에서만 있던 분이 아니라 애 낳고 하기 전까지는 같은 여성 전사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저기 여인국이다. 아. 신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신라의 무덤에서 발견된 미스터리한 저 검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황금 보검이 있어요. 네. 황금 보검이 왜 미스터리하다고 하는 거죠? 신라의 계림로, 우리 저기 대능원 길 있건 거기에 있는 신라 고분을 대능원 길넓히다가 발견했어요. 한 50년쯤 전에 길 옆에서 발견될 정도로 그냥 작은 소규모. 무덤인데 네. 2명이 남자가 묻혀 있었죠. 네. 근데 여기서 뜬금없이 유라시아 최고의 황금 보검이 발견된 거예요. 그 유물은 저도 박물관에서 한번 본 기억이 예, 예, 나는데. 아주 유명한 국보죠. 예, 그거는 예. 약간 중앙아시아도 아니고 거의 뭐 중동이나 약간 튀르키예 느낌까지도 나는 그런 느낌이던데요.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 아예 수입을 해온 거예요. 어. 왜냐면은 그 계림로 나오기 50년 전에 이미 예. 카자흐스탄 북부가 우라산맥 거의 근처죠. 보로보예라는 동네에서 그 황금이 나왔어요. 그게 칼집이에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철로 만든 검인데 그 겉이 화려한 황금에다가요 빨간색 보호색을 박아서 진짜 최고의 걸작품인데 카자흐스탄에 나온 거는 요만큼만 나왔는데 전체 완형이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신강성에 그 키질이라는 석굴에서 아예 그걸 차고 있는 사람의 그림이 나왔어요. 벽화가. 그러면 이게 미스터리가 다 풀린 건가요?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들여온 거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그쪽에서 온 것까지는 알겠다. 예. 직선거리로 5,000km 되는 거니까. 아, 그 옛날에 도대체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거를 이거 뭐 알리에서 직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어디서 그걸 어떻게 구해왔을까? 알리에서 팔 수 있는데 비슷하게 카피를 하지 이렇게 진품은 안 나오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게 카자흐스탄 보르보이보다 더 화려한 검이 왜 신라에서 나왔냐. 어. 제 생각은 간단한 말함이 있습니다. 신라의 화랑이나 어떤 사람들이 가서 무슨 활약을 해서 뭐 받아서 갖고 올 수 있지 않았을까. 아, 그거 진짜 끝내주는 이야기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물론 정리됐다기보다 하나씩 이제 논리적인 설명인데요. 아. 첫 번째 가장 좋은 거는 왕끼리 선물했다. 아. 근데 이거는 발견된 곳은 작은 고분이에요. 같이 그러면은 나온 것도 얼마 안 돼요. 좀 애매하네요. 왕이었으면 거대한 천마총이나 그래야죠. 황납총이면 이해해요.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 거기에서 이런 시나리오야. 근데 사신을 보내면서 이 잘 검 풀어서 갔다 오라고 그랬는데 사신이 죽었다. 이 글을 신라에서. 그럴 수 있죠. 예.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이 검 이외에 다른 이런 그 지역에서 온 물건이 있어야 있어야 되는데 되는데. 그거 이외에는 전혀 없어요. 아. 그리고 사신이나 죽으면요 사신의 고분을 만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그러니까는 그렇죠. 고분 되게 작을 수밖에 없는데 이건 그 정도까지는 않고 중형급 되거든요. 그 검을 제외하면 다 신라 토산밖에 없고요. 아.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럼 이거 있죠. 혹시라도 전에서 왕이 갖고 있다가 뭐 누구 전해주고 하다가 우연히 가는 거 없냐. 근데 이분의 검의 위치가요 정확하게 그 벽화에 나와 있었던 그 칼의 위치와 똑같아요. 아, 이 차는 사람은 방법도 알고 있었네. 알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학계에서는요 백인 흉노 네. 그 사람들이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있었던 나라가 있었어요. 이게 에프탈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에프탈 사람들도 보면은 이 훈족의 황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둘 다 그 왕들은 다 흉노의 후예문 자처해 있으니까 그러한 뭐 관계가 있을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는 분명한 건 이거는 신라가 단순하게 그러한 것을 흠모했다 정도가 아니라 직접 교통을 하고 최고의 명품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의 인적 교류가 정말 많았을 거예요. 이런 시나리오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카자흐스탄의 옛날에 어떤 왕이 우리 공주가 나쁜 악당들한테 잡혀갔는데 혹시 이 공주를 구해올 어떤 용사가 없느냐 그 소문을 듣고 신라의 화랑 2명이 찾아가가지고 악당들을 물리치고 공주를 구출해 왔는데 그러니까 왕이 너 선물로 뭘 갖고 싶냐 이렇게 해가지고 저 보검을 주십시오 라고 이제 보검을 딱 줬는데 떠나가고 있으니까 뭐 그쪽에 있는 사람이 야, 선물로 보검을 달라고 하지 말고 공주를 달라고 했어야지 막 이런 이야기 어떻습니까 이거? 디즈니를 너무 많이 보셨어요. 약간 알라딘 대신에 약간 실라딘 어떻습니까? 실라딘. 뉴 한자로 쓰면 뭡니까? 새로운 뉴. 신. 라가 퍼져나간다는 뜻입니다. 한자로. A whole new world. 실라딘 맞다고 봅니다. 저는. 참고로 알라딘은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 아라비안 나이트에서는 천일 야화에서는 중국 사람이 돼 있거든요. 아랍 사람이 아니요. 거기서 아랍에서 가장 동쪽에서 온 중국의 어딘가라고 돼 있어요. 약간 와전된 거 아닐까요? 전 참고로 이 고고학 할 때는 언제나 말하는 게 상상력을 억제해라. 아. 왜냐면은 이렇게 한번 그 브레이크를 풀어버리면 저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이거를 어쨌든 그 황금 보검은요 신라가 단순하게 북방 지역을 모방했다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인적 교류를 했다는 이것만큼 뚜렷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미스테리가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증거이지만 여전히 저도 궁금해요.
어떻게 아니, 했을까?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니 위에 고구려도 있고 네. 바다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했을까? 또 하나의 좋은 그러한 예가 신라의 그 자작나무가 있는데요. 천마도 하얀색 나무 있지 않습니까? 나무 껍질에다가 근데 자작나무도요. 원래 우리나라는 자생을 안 하고요. 적어도 흑룡강성이나 시베리아까지 가야지만 천마도에 그릴 정도의 거대한 자작나무가 나와요. 거기서 수입해 올 수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문제는 이거는 동그란데 이렇게 껍데기가 이렇게 수축하거든요. 그거를 벗기자마자 펴서 그 천마도에 나오는 그 장리라고 하죠. 거대한 캔버스 스타일로 현지에서 가공을 해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렇게 진흙 튀지 말라고 이렇게 쳐놓는 거. 예, 예, 네, 예. 장미. 그러니까 이거는 현지에서 이미 주문이 완벽하게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는 게 와야지만 수입이 되고 나중에 자작나무로 만든 관모라고 하죠. 이것도 널리 유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입품이 자작나무가 상당히 널리 있었는데 이거는 우연히 한두 개 사오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신라인들이 어디서 어떻게 가지고 오는 무역 루트가 다 있었어요. 직구. 근데 어떻게 신라가 경주에서 소통하냐.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제 고구려 통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고구려가 뭐 가세요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아닐 것 근데 같아요. 이제 내무랑 요때쯤 보면 신라가 고구려한테 약간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가지고 인질도 좀 보내고 그렇죠. 되게 밀접하게 가까웠던 시기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문제는 거기서 고구려가 계림로 가서 나온 복음 같은 거를 지나갈 때 통과시켜 주겠냐. 아, 저는 그래서 막연한 상상인데 발해 때 보면은요 초원에서 러시아 연해주 시오테 알리안 산맥 시베리아 호랑이 있는 곳 있죠. 그 산맥 쪽의 루트가 나오거든요. 혹시 그쪽으로 해서 동해안 루트로 해서 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상상. 왜냐면은 북한이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전 모르겠어요. 배를 타고 동해를 쫙 건너가지고 배를 탄다는 게 이제 널리 가로지는 그렇죠. 것이 아니라 연안 항로. 연안 배를 항로. 보면서 육지 보면 따라가는 거가 이건 정말 상상입니다. 고고학적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워낙에 답답하니까 아, 그러면은 백제랑 고구려에는 그런 흔적이 없었나요? 각각 자신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주요한 우방국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게 흉노 쪽은 아니었나요? 아니었어요. 아, 아니었구나. 백제 같은 경우는 주로 이 양자강 유역에 있는 우리 남조라고 하는데 중국 쪽에 있는 것들을 많이 와요. 그래서 백제 무덤 파면은요 중국의 그 자기들 엄청 많이 나와요. 반면에 고구려는 뭐가 나오냐? 고구려 바로 옆에 흉노나 선비족들이 나올 것 같지만 안 나옵니다. 고구려는 별로 유물 자체가 아예 없어요. 왜죠? 원래 박장, 그러니까는 무덤 안에 거의 아무것도 안 넣습니다. 고구려 무덤은요 도굴하기 좋게 아예 돌방이기 때문에 문만 열면 갈 수 있다는 것도 있고 실제로 보면은 많이 안 넣었어요. 그렇기도 하고 더 큰 문제는 고구려 같은 경우는 적은 인구로 전쟁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신라나 가야가 나라 규모에 비해서 훨씬 무덤에 유물이 많은 이유는요. 외적에 대한 군사 방어에 대한 게 별로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반면에 고구려는 꽉꽉 채우는 그 유물 대신에 벽에다 그림을 그리셨죠. 벽화로. 신라도 마찬가지인 게 이 화려한 황금도요. 서기 6세기 때 정작 이제 신라가 강성할 때부터는 거대한 황금과 북방에서 나오는 유물들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한 에너지를 모두 삼국 전쟁에 투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등장하는 게 흉노라고 하는 비문인 게 문무왕 자체는 나는 무덤도 필요 없다. 비문에는 말로 나는 흉노의 후예다는 식으로 내세우는 것이었죠. 왜 유독 신라 시대가 이 미스터리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건 기분인가요? 그만큼 기록도 많고요. 역사가 많고 네. 또 이야기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신라만 또 가장 독특한 방법으로 삼국을 또 통일했기 때문에 역사가 긴 만큼 이야기가 많으니까. 특히 그런 면이 크다고 봅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바람에 신라의 역사가 잘 보존돼서 후대로 이어지기가 좋았죠. 백제에도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고 신비로운 내용이 있었겠지만 망한 나라가 되다 보니까 기록으로 나와 있는 재미난 내용들이 좀 사라져버린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뭐든지 간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널리 잊혀지게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14F도 그래서 편집을 좀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좀 남겨야 된다. 오늘 신라 시대의 미스터리에 대한 네. 어떤 총평 곽 작가님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신라 시대의 수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는 그 자체로 우리가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부활시켜서 현대의 어떤 재미있는 상상력을 가미해서 수많은 문화 상품으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이야기해요. 신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유라시아에서 바라보는 신라는 우리나라에서 바라보는 신라하고 또 달라요. 제가 보는 진정한 신라의 가치는 가장 변방에 위치했지만 가장 넓은, 가장 원대한 꿈을 꾸었고
사활을 걸고 유라시아와 교류했기 때문에 신라가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신라처럼 우리는 더더욱이 넓은 꿈을 갖고 이상을 가질 때 신라와 같은 거대한 꿈을 우리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진정 신라가 1000년의 세월을 두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오히려 21세기에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야, 여러분들께서는 기존에 배웠던 역사와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도 많아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희 10분 토론의 댓글창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 항상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10분 토론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